상하이의 숨막히는 열기가 고급 레스토랑 휘황의 주방 안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22살의 위구르족 여성 마이야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훔치며 뜨거운 불 앞에서 쉴 새 없이 접시를 날랐다. 그녀의 검고 깊은 눈에는 고된 하루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굳게 담은 입술은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내는 그녀의 성정을 보여주는 듯했다. 이곳 휘황은 와이탄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레스토랑이었다. 하지만 마이야에게 그 화려함은 유리창 너머의 풍경일 뿐 그녀의 현실은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 그리고 끊임없는 고함 소리가 뒤섞인 주방 안이었다. 특히 레스토랑 오너의 아들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천하오의 존재는 마이야의 하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20 후반의 천하오는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다니며 하얗고 곱상한 얼굴에는 늘 오만함과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마이야의 소수민족 출신 배경이나 가끔씩 어눌하게 나오는 표준 중국어 발음 혹은 단순히 자신의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마이야, 너 눈 없어? 이 접시 가장자리에 이게 뭐야? 손님상에 이따 이걸 내놓을 셈이야. 죄송합니다. 천 사장님, 바로 다시. 죄송하면 다야. 내 월급에서 깔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어디서 이런 촌스러운 애를 데려와서 우리 레스토랑 물 다 흐린다니까. 마이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고향 신장의 작은 마을에서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소녀였지만 대도시 상하이에서의 낯선 생활과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서 그녀는 점점 내성적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고향의 푸른 초원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긍심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퇴근 후 마이야는 여러 소수민족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허름하고 낡은 공동주택 롱탕의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어둡고 비좁은 방이었지만 그곳은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벽에는 고향에서 가져온 낡은 스카프가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스카프를 매만지며 어머니의 온기를 느끼는 듯했다. 곧이어 스마트폰을 꺼내 가족들과 짧은 영상 통화를 했다. 화면 속 가족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면 하루의 고단함도 잠시 잊는 듯했다. 같은 식당에 나이든 주방장 왕스푸는 마이야의 처지를 안타깝게 지켜보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50대 후반의 그는 수십 년간 주방에서 일해온 베테랑으로 말수는 적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속정이 깊었다. 그는 천하오의 만행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자신의 위치 때문에 직접 나서지 못하고 그저 안타까운 시선으로 마이야를 바라볼 뿐이었다. 가끔 마이야의 어깨를 툭 치며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구먼 하고 지나가거나 아무도 듣지 못하게 저런 인간은 오래 못 가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어느 날 천하오는 자신의 중요한 외국인 사업 파트너들을 휘황으로 초대했다. 그는 으스대며 손님들을 맞이했고 일부러 마이야에게 굴욕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뜨거운 차를 따르던 마이야의 손이 긴장감에 미세하게 떨렸다. 바로 그때 천하오가 보란듯이 마이야의 팔을 슬쩍 쳤고 뜨거운 찬물이 그의 손님 옷에 쏟아졌다. 아오, 이게 무슨 짓이야? 손님이 비명을 질렀고 천하오는 기다려다는 드라에게 고함을 질렀다. 마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중요한 자리에서 눈 똑바로 안 떠. 이 멍청한 게 정말. 그는 손님들 앞에서 마이야를 향해 온갖 폭언을 퍼부었고 당장 해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마이야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따갑게 꽂혔다. 그 순간 마이야는 깊은 수치심과 함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작은 분노의 싹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마이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하오의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고 낮에 겪었던 수모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부터 마이야는 천하오의 부당한 언행을 몰래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손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점차 그의 만행을 기록하는 것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왕시프는 마이야의 이런 변화를 어렴풋이 눈치챘다. 그는 어느 날 마이야가 주방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고는 슬쩍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아가씨, 너무 힘들어하지 말게. 주방 CCTV는 각도가 영 좋지 않지만 홀에는 여러 대가 있지. 그리고 세상에는 보는 눈이 생각보다 많다네. 자네만 힘든 게 아니야. 그의 말은 마이야에게 작은 위로와 함께 희미한 용기를 주었다. 마이야는 왕스프의 말을 곱씹으며 천하우가 비단 자신에게만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다른 약한 위치의 직원들, 예를 들어 청소부 아주머니나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부분 두려움에 입을 다물었지만 마이야의 진심 어린 태도에 몇몇은 천하우로부터 겪었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이유 없이 폭언을 들었고 어떤 이는 부당하게 임금이 깎였으며 또 어떤 이는 성희롱적인 발언에 시달렸다고 했다. 마이야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고 익명성을 보장하겠다며 조심스럽게 증언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보복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렸다. 마이야의 이런 움직임을 눈치챈 것일까? 천하오의 괴롭힘은 더욱 악랄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마이야에게 일부러 근무 시간을 늘리거나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업무를 지시했다. 사소한 실수를 트집잡아 급여를 삭감하려 들었고 심지어 마이야가 아끼는 고향의 스카프를 발견하고는 이런 촌스러운 건 우리 레스토랑 분위기에 안 맞는다며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도 했다. 마이야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의 스마트폰에는 천하오의 만행을 담은 녹음 파일과 사진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스토랑의 가장 비싼 와인 몇 병이 창고에서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천하오는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책임을 마이야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을 세웠다. 그는 마이야가 와인을 훔쳤다고 몰아세우며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마이야, 네가 한 짓이지? CCTV에 다 찍혔어. 순순히 자백하면 정상 참작해줄 수도 있지만 끝까지 발뺌하면 넌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천하오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마이야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결백했지만 천하오가 꾸민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터무니없는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혹은 더욱 모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면 이번 일은 눈 감아주겠다고 회유하기도 했다. 마이야는 그날 밤 좁고 어두운 자신의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선다면 천하오의 만행은 영원히 묻힐 것이고 자신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살아가야 할 터였다. 그때 왕시프의 말이 떠올랐다. 세상에는 보는 눈이 생각보다 많다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모아온 작은 증거들이 생각났다. 다음 날 아침 마이야의 눈빛은 밤새 내린 비에 씻긴 새벽 하늘처럼 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왕시프를 찾아갔다. 왕시프는 마이야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난밤 천하오가 창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모습과 다른 직원을 시켜 무언가를 옮기는 듯한 장면이 담긴 홀 CCTV 영상 일부를 몰래 확보해 두었다고 했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천하오의 계략을 암시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또한 과거 천하오가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직원을 괴롭혔던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해 주기로 약속했다. 마이야는 왕시프의 도움에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이 겪었던 모든 억울한 사연과 천하오의 추악한 만행을 담은 장문의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확보한 동료들의 피해 사례, 그리고 천하오의 부당한 지시가 담긴 녹음 파일 요약, 왕시프가 확보한 CCTV 영상에 대한 설명까지 꼼꼼하게 정리했다. 글을 쓰는 내내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자 유일한 저항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마이야는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이 작성한 글과 자료들을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웨이보에 익명으로 게시했다. 게시글의 제목은 이렇게 달았다.
상하이 특급 레스토랑 휘황의 검은 진실, 한 평범한 직원의 피눈물 나는 고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마이아가 올린 게시물은 마치 마른 들판에 던져진 불씨처럼 순식간에 온라인을 뒤덮었다. 하룻밤 사이에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주요 언론사에서도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네티즌들은 천하오의 만행에 격분했고 그의 과거 행적까지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휘황 레스토랑 갑질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이슈로 비화되었다. 천하오와 그의 가족 그리고 휘황 레스토랑은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천하오의 아버지는 연일 폭락하는 회사 주가와 걷잡을 수 없이 실추되는 기업 이미지를 막기 위해 결국 아들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굴었던 천하오는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고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특권을 박탈당했다. 그가 믿었던 돈과 배경도 더 이상 그를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못했다. 법적인 처벌은 경미하거나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이미 파렴치한 갑질남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평생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운명이었다. 마이아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비록 직장을 잃고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자신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거대한 파장을 보며 깊은 해방감과 함께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강인한 자존감을 회복했다.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하고 순종적인 마이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세상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왕스프는 조용히 마이아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내가 옳았어, 마이아.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을 살게. 그의 눈에는 따뜻한 격려와 자부심이 가득했다. 익명으로 남아 마이아를 지지했던 소수의 동료들도 그녀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휘황 레스토랑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다른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소문도 들려왔다. 마이아는 상하이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도시에서 받은 상처만큼이나 작은 희망과 가능성 또한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얼마 후 자신과 비슷한 지의 소수민족 여성들을 돕는 작은 NGO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기도 했다. 그녀의 글에는 아픔을 극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마이아는 상하이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